그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기획의 차이점을 여쭤보셨는데 뭐 굉장히 뭐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법에 근거한 법도 다르고 하나는 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 진행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떠냐라고 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 결과물이 나온 게 아직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되고 번동의 시범 사업지가 이주를 하고 있고 이주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게 이제 철거가 되고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면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 요건 자체가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의한 재개발 방식보다 요건이 좀 더 완화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요건은 지금 설명 안 드리겠다. 찾아보시라.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의 요건과 모아타운의 요건은 뭐가 다르냐? 모아타운은 노후도에 대한 완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덜 낡아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최대치예요. 최대치 모아타운. 10만 제곱미터가 적진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강남권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상당히 대단지거든요. 10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으면 3,000세대까지 나오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이제 만약에 시장님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만 좀 잘 따져보고 대신에 그것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행위 제한이 걸려요. 행위 제한이 걸리면 노후도가 계속 더 정립이 돼요. 신축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제한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모아타운이 가다 멈춘다 할지라도 다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결국은 해제된다 하지라도 대부분 다시 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곳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량진 뭐 촉진구역이나 뭐 상봉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든지 뉴타운 안에 촉진구역 안에 그 존치로 남아있는 아주 좀 뭐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 존치로 남았을 정도라고 하면 그 안에 상업의 어떤 역할이 좀 커요. 그래서 존치로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빌딩이 많고 건물주가 많고 이런 경우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요건을 완화해줘도 동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 설립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동의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단독주택이 적은 곳이 돼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재 같은 데 선정된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안에 그 구역 안에 단독주택 자체가 뭐 10세대? 이 정도밖에 없을 만큼 그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정도. 그럼 단독 10세대 또 설득이 되는 게 당신들은 펜트하우스 가져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설득이 되는 거죠. 근데 단독 세대주가 한 40세대 있으면 그 구역 안에 뭐 40, 50, 60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은 다 단독 개발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가가 비싼 곳은 결국에는 개발 사업 자체가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난항을 겪는다. 근데 그 동의율 충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번동 같은 경우는 다 단독주택이고 그 안에 빌라가 2개밖에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동의율이 잘 나와. 그럼 뭐냐면 그 단독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단독 개발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거기 동의율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발 사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이 사이클적으로도 봐야 되고 입지적으로도 봐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어떤 개발 사업을 우리가 배울 때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안전하다, 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안전하다, 막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그 사이클적으로 어떤 시기에는 맞고 어떤 시기에는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지에 갖다 대면 맞는 얘기고 어떤 입지에 갖다 대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개발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갭 투자해가지고 뭐 갭 투자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느 시기는 맞지만 어느 시기는 틀린 얘기인데, 왜 그게 그러면 맞는 얘기처럼 들리냐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상승하고 뭐 5년 떨어지는데 10년 내내 오른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10년 내내 이 방법으로 투자하면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 신 같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지. 왜냐면 변수가 없이 막 10년씩 올라 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오른다라고 해서 실제로 오르는 게 그렇게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가니까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개발 이제 기초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제가 기초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감정가는 뭐고 권리가는 뭐고 비례율은 뭐고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이렇게 좀 기초긴 하지만 사이클이나 입지나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거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간단한 내용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죄송한데 찾아봐야 되고 찾는 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볼게요. 우리 진투지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예. 이제 일반적인 매물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인데 이주가 완료된 곳이에요. 완료된 곳인데 상대원 2구역이라고 성남에서 정비사업 중에 입지가 그래도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예. 항상 입지에 대한 내용을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나를 꼭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정가가 1억 5,950이다. 이거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감정가인데 도대체 감정가 뭐지? 은행 감정가인가? 이 감정가는 뭐죠? 그쵸, 내 집에 갇힌 거잖아요. 예. 정비사업에 한 데 있어가지고 크게 우리가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잖아요. 수입은 뭐예요? 아까 아파트를 파는 거.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 그러니까 비용이 있으면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조성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이 감정가인 거예요. 이 조합원 전체에 감정가가 다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을 조성했죠. 땅을 조성하는데 이주비도 있고 철거비도 있고 이주시키면 이주 금융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야. 그리고 또 한 축을 차지하는 큰 비용이 뭐예요? 공사비잖아요. 공사비. 그 공사비가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조합원 분양가 느낌인 거죠. 이걸 뭐 1대1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빈 땅에다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아파트를 얼마에 팔아줄게. 조합원들한테는 얼마에 팔아줄게. 근데 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랑은 다르죠. 다르죠. 원래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빈 땅에다가 땅값을 다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가장 비싸게 다 팔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돈을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게 뭔가 사업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왜 조합원 분양가가 따로 있고 일반 분양가가 따로 있고 뭐 비료율 같은 게 막 있고 권리가가 따로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냐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가 뭐예요? 법인 설립이에요. 법인 설립. 이게 법인체가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법인이 결국 수익을 나는 거를 어떻게 조합원에게 나눠줄 건가의 이 정비사업의 수익 정산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는 법인 설립이에요. 그래서 법인 설립이 되고 법인이 수익이 나면 법인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그 조합원들이 이득을 최대한 가져가기,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게 하려고 조합원 분양가로 시세가 10억짜리인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5억에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10억에 다 팔면 어떻게 해요? 수입이 막 1,000억이 생기는데 수입이 없어져. 조합원 분양가로 임의로 싸게 파는 거죠. 이거는 뭐 배임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과의 거래니까 이건 다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세가 10억짜리를 갖다가 5억에다가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인은 수익이 안 나게끔 만드는 방식이 뭐다? 그게 뭐다? 비례율 100%인 거예요. 비례율 100%. 비례율 100%가 뭐냐면 비례율 공식이 뭐냐면 비용과 수입의 비중이에요. 비중.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비례율이 이런 거예요. 비용과 수입의 비중이 아니라 총 자산, 그러니까 기존 자산과 새로운 자산을 비용으로 뺀 거의 비중인 거예요. 근데 그게 100이 되면 뭐냐면 똔똔이란 얘기예요. 똔똔. 내가
들어간 돈이랑 그다음에 나오는 돈이랑 이게 똑같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수익이 없어. 조합에서 수익이 없어. 수익이 없으면 조합이 낼 법인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산이 쉽죠. 그러면 조합원들의 혜택은 뭐예요? 분양가를 싸게 받았잖아. 싸게 받았으니까 내가 취득 자산 낮아지는데 조합원들은 그 세금을 결국 시세보다 싸게 받았으면 언젠가 팔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합원들은 이게 목적물이 뭐예요? 상품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태생이 사업이 진행한 주체는 법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야 할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알았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감정가는 조합원의 감정가. 너 재산 얼마 쳐줄게. 권리가는 이 비례오를 곱한 건데 비례오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곱해가지고 요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뭐냐면 감정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매기면 합치면 얼마예요? 4억 6천이죠. 권리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매기면 5억이겠죠? 근데 여기는 감정가 기준으로 했네요. 이거는 이제 그 중개사가 적기 나름이야. 야, 이 프리미엄이 뭐 기준인데요? 라고 하면 딱 봐서 직관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비례율이 만약에 200%인 곳이 200%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권리가는 3억이 되겠죠. 맞죠? 이거의 곱이니까 3억이 되겠죠. 근데 3억을 기준으로 해서 P가 5억이면 매가는 8억인데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P가 5억이면 6억 5천인 거예요. 그래서 P를 같은 5억이라도 이게 말장난으로 싸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보일 수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좀 이해가 됐죠? 요 위에 거는 이해가 됐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주비 대출이 있네? 뭐야? 이주 완료된 곳이니까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주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요 감정가의 40%에서 60%, 뭐 70%좀 많은 데는 100%. 100%는 왜 100%가 되냐면 이제 입지가 좋아서 한남 3구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시공사가 사업비로 LTV 60%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라고 하면 나머지 40%를 사업비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공사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비용, 그 사업비 나간 이자조차도 결국에는 총 사업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삼모사긴 해요. 조삼모사긴 한데 어떻게 뭐 아무래도 이주비를 많이 받으면 좋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거 계속 길어지는데 요즘에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을 보면 뭐 개포도 그렇고 조합원 감정가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비례율이 낮아서 그 권리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뭐 이를테면 뭐 개포주공 5단지나 6, 7단지를 보면 제일 큰 평수가 감정이 뭐 26억을 예상을 해. 26억을 예상을 하면 그럼 그 26억에 대해서 이주비를 60% 받는 게 내가 이사하기가 편하겠어요. 걔가 뭐 10억으로 감정이 돼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15억으로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감정가만 올라가고 조합원 분양가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높게 쳐주면 조합원한테 파는 가격도 높아져야 돼. 사업이 그냥 뭐 돈이 꽁으로 생길 수는 없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 감정가도 높아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낮아지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죠? 일반 분양가가 엄청 높아지면서 일반 분양가가 높아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만큼 일반 분양분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걸 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녹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시에 남아있는 사업지가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일반 분양분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뭐 사업성이 엄청 좋은 곳이 많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은 곳은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고 그 강남 3구 쪽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좀 애매한 곳들은 일반 분양가를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총 수입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조합원 분양가를 많이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보면 개포주공 같은 경우 만약에 26억이야. 제일 큰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주비를 60% 받으면 도움이 되죠. 한 15억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이사도 갈 수 있고 돈 많은 사람 뭐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다만 결국에는 그 사업비가 늘어가겠죠. 금융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15억 대출해주는 거랑 이주비를 5억 해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이 그런 식으로 종전 자산, 이 간평액이 작아요. 낮아. 그러니까 막 몇십억 이런 게 잘 없어.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고가의 입지인 곳들의 뭐 성수나 한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최근에 감정이 새롭게, 그러니까 조합원 감정가 새롭게 나오는 지역들은 고간평, 고좁은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재건축 사업도 서울 인근의 뭐 고가 지역 그 뭐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비슷해요. 다 고간평, 고좁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 트렌드가 있고, 이렇게 간평이 작은 거는 뭐냐면 다 옛날에 간평한 거예요. 옛날이라고 하면 뭐 201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막 2010년부터 2010년대 말까지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와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새롭게 감정을 하더라도 요렇게 그냥 감정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쪽 지역은. 예. 그렇게 약간 입지별로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감정가 이주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주비 대출이 기본적으로 많으면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고, 이주비 대출이 적으면 뭐의 이득이에요? 조합이라는 법인의 이득인 거예요. 법인이 비용이 적게 나가는 거죠. 예. 법인의 이로운 것과 내 개인의 이로운 거는 좀 달라요. 예. 자, 그리고 이주비 대출 빼고 현금이 얼마 필요하냐? 3억 8,100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곧 실투자금이구나. 왜냐면 이주비 대출은 승계가 되니까. 예. 여기는 감정가에 50%를 해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3억 8천을 넣어가지고 총 매수가가 뭐냐면 내가 이 5억에 대한 거를 내 감정가를 뺀 만큼을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면 대충 3억 5천 정도를 더 내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3억 5천, 3억 6천. 맞죠? 그걸 더 내는데 내가 얼마에 샀어요? 4억 6천에 샀잖아요. 그럼 여기다 3억 5천을 더 할게. 그러면 대충 이 아파트를 그 공사비가 늘어난다거나 뭐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8억 1천만 원에 사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비례율 같은 게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그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바뀌지 않고, 여기는 아직 일반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일반 분양가를 또 예상보다 높게 받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대부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재개발, 뭐 재건축까지는 아니지만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에요. 보수적으로 얘는 늘어나는 거를 좀 어떤 기본값으로 두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예상 총 취득 금액이 7억 5천이지? 4억 6천 주고 사서. 추가 분담금이, 권리가, 죄송해요. 권리가가 2억이니까. 권리가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를 빼야 되니까. 그럼 3억만 더 내면 되는 거죠. 3억만. 그러면 4억 6천에 샀는데 3억을 더 내면 7억 6천에 사는 거죠. 그래서 7억 6천이면 주변에 30평 아파트가, 이게 집 74 타입이니까 30평이거든요. 30평 아파트가 여기 주변에, 상대원 2구역은 좀 안타깝게도 주변에 막 시세를 비교할 게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같지만 성남의 어떤 중심부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거기는 74 타입이면 10억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보다 급지가 떨어지지만 민영으로 짓고, 여기는 이제 거기는 LH랑 이제 같이 LH가 사업을 주도한 거고, 여기는 민영으로 짓는 거니까, 여기 시공사가 어딘지 대림인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민영으로 짓고, 그럼 한 1, 2억 빼준다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한 8국 봐야 되는데 7억 5천이면 살만한가? 뭐 혼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갑자기 또 5천만 더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좀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투자금 4억을 주고 사야 돼? 좀 애매한데? 그러면서 그냥 저쪽 성남 거기에 신축 갭 4억짜리 없나? 그러면서 그냥 갭으로 살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의사결정하려면 이 매물표를 읽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법을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조금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용어는 없으시죠? 있으면 한번 저한테 다시 말씀해봐 주세요. 여기서 뭐가 이해가 안 된다. 비례율이랑 분담금은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게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은 아까 준공 이후에도 청산까지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면 판 사람은 매수자의 그 비례율 변동사항을 승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요 비례로 왔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매가를 정해가지고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변화될 수도 있지만 보통 입주할 때 마지막 추가 분담금을 내고 나면 큰 변동은 없어요. 그냥 그 이후부터는 조합장 월급만 조금 더 나가고 끝이니까. 저기서 네. 제 생각에는 프리미엄이 매매가 4억 6천이니까 4억 6천에서 예. 수정 거래가 2억을 빼서 2억 6천이 프리미엄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2억 6천으로 할게요 하면 하는 거고 3억으로 할게요 하면 하는 거예요. 총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총 매가가 3억은 어디서 4억 6천에서 뭘 뺀 거예요? 이걸 뺀 거예요. 1억. 감정가를 뺀 거죠. 예. 근데 그런 감정가를 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권리가를 빼야지.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 자유예요. 중개사님 자유인데 그 어떤 성남이라는 바운더리에서는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 감정가 기준을 하더라. 그럼 거의 대부분 감정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매기고 방배동 가가지고 방배 가면 그거 다 권리가 기준으로 해요. 그럼 권리가 기준으로 피를 하는구나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모르겠으면 이게 감정가 기준에 권리가 기준에 물어보면 되고 근데 이 표를 보면 딱 봐도 이게 감정가 기준의 피구나 매가가 감정가 플러스 피구나를 아셔야 되고 딱 보면 그럼 여기에서 만약 2억 6천 적혀 있으면 여기는 이상하게 주변은 다 감정가 기준으로 피를 매기는데 당신은 왜 권리가 기준으로 피를 매겨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감정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표는 안 나오는데요. 예. 저는 간평에 나와서 1억 5천이 나왔는데 예. 간평 전에 저희가 빌라 같은 걸 할 때는 그거 계속 설명드릴게요. 예, 뒤에 이제 왜냐하면 단계별로 지금 매물 잃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계속 이제 초기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예. 자, 그럼 여기도 이주 완료된 곳이에요. 완료된 곳인데 여기는 이주비 대출이 없어. 왜냐하면 그 뚜껑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뚜껑이라는 물건이라 가지고 감정가액이 254만 원밖에 못 받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대출 한도 측면에서 이거 60% 곱하면 뭐 대충 한 150만 원 받을 수 있겠지만 안 받은 거예요. 안 해줘.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한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적으면 안 해줘요. 이주비라 안 해주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프리미엄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감정가의 프리미엄을 얹어놨지 권리가의 프리미엄을 얹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를 곱한 권리가에다가 프리미엄을 얹는 해서 매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8대2 수준으로 적어요. 대부분 감정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해요. 그게 더 많아. 비율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원래 권리가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결국 매물 설명을 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얘가 감정가가 500이면 P는 5천인 거고 얘가 권리가가 500이면 P는 5천인 거고 얘가 감정가가 200이면 감정가 기준하면 P는 5,300인 건데 얘는 바뀌지 않잖아. 우리는 이걸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매매가를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례율이 엄청 높다고 가정해 볼게요. 감정은 1억을 받았어요. 비례율이 200% 나왔어요. 근데 매매가 2억이야. 그 비례율이 200% 나오면 그 권리가 감정가 1억짜리 권리가 얼마가 돼요? 2억이 되잖아요. 그럼 매매가 2억이면 어떻게 돼요? 무피라고 무피라고 홍보를 할 수 있죠. 근데 무피가 아니라 나는 그냥 2억 주고 사는 거고 감정가 대비는 1억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나중에 10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억 주고 산 거야, 피를. 그래서 그냥 장난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내가 매물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게 법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는 그냥 매가 중심으로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주비 대출 없고, 요거 간단하죠? 다 프리미엄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뭘 내면 돈을 얼마를 더 내면 돼요? 추가 분담금만큼 더 내면 되잖아. 그럼 추가 분담금 어떻게 나와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나오는 거잖아.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뺀 게 추가 분담금이잖아. 그러면 이게 100% 비례율 100%라고 가정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 2억 8천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추가 분담금이 얼마예요? 2억 7천 700 얼마 하는 거죠. 이게 거의 뚜껑은 감정가 없으니까 대부분 조합원 분양가 전액이 그거죠. 예, 추가 분담금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을 이제 우리가
적어 놓은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예. 이제 더 밑에 단계로 가볼게요. 이제 뭐냐면 2주 단계가 아니라 2주는 안 했어 아직. 2주는 안 했는데 감정가는 나왔어. 2주는 안 했고 2주는 안 했는데 감정가가 나왔어. 그래서 뭐가 없어? 여기 뭐가 없어? 아까 표랑 뭐가 달라요? 뭐가 없어요? 여기 뭐 권리가액 적을 수 있는데 권리가액 안 적혀 있는 거고 2주비 대출이 없잖아요. 2주비 대출이 없고 뭐가 있어? 대신에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2주 하기 전 단계니까 아직 임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 보증금이 실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2주 후에는 2주비 대출이 실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투는 1억 2,550이고 여기 권리가는 안 적혀 있는데 이미 감평이 나왔다라고 하면 비례율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냥 생략하고 P가 뭐 기준이에요? 감평 기준이잖아. 대부분 이렇다고 그냥 다 감평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총 매가가 6억 3,735만 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감정가가 1억 500이고 뭐 비례율이 뭐 100% 대충 대부분 100% 가까이 맞춰 놓거든요. 비례율을. 그러면 대충 내 감평이 1억이야. 총 매가가 6억 3,735만 원이야. 이건 뭐냐면 추가 분담금 자체가 5억 3,730 뭐 얼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현재 계획상으로. 이러다가 또 공사비가 막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총 매가가 7억으로 늘어나고 또 공사비 막 오르면 8억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 분담금 더 내라 그러고 뭐 집 못 들어오게 막 막아요.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더 안 내면 그 시공사에서 막 그 차로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사를 못 하게 막아요. 그게 2013년에 마레프랑 DMC 쪽 그 신축에서 입주할 때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한 가구당 그 DMC 쪽에서 1억 몇 천만씩 더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도 이제 그나마 그 뒤로 계속 오르니까 그게 다 이제 상세가 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감정가도 안 나온 단계예요. 감정가도 안 나온. 여기가 어디냐면 성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매가만 있어. 매가가 14.6억이고 추정 감평액은 11.5억이래.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조합 설립인가 전에 뭘 나눠준다 그랬어요? 추정 분담금 대략의 추정 분담금 통지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정 분담금의 계산법은 뭐예요? 예상 조합원 분양가에서 예상 감정가를 예상 권리가를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권리가는 거의 감정가랑 비슷하니까 대부분. 예. 왜냐하면 그때 계획 자체는 비례를 다 대부분 100% 가까이 비슷하게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조분 빼기 그때 그래서 감정이 나온다 그랬죠. 그 감정을 여기다 활용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하면 조합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물어보지 않으면 그 감평 나온 거를 막 수소문 해가지고 빌라는 뭐 대지지분당 2억 1천이 나왔더라. 아파트는 대지지분당 2억 3천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대지지분당 8천이 나왔더라. 감정이 뭐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걸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가 이 단독이 매가 52억인데 추정평가 46억이라고 하면 얘는 아마 대지가 한 60평 되나 보다. 이게 자세하게 안 적혀 있는데, 예. 그냥 이 표로 그걸 해석할 수는 없고, 그 상세 내역을 달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감정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줘야 돼. 이게 대지 60평짜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3천만 원짜리고, 그러니 중개사님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감정이 60억 나올 것 같은데, 40억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내역을 다 주는 거죠. 집원이랑 그리고 임대차가 얼마 들어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보면서 나도 이거 보니까 중개사님 말씀대로 감정이 40억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60억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평을 내가 예상하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재산 가액이 큰 물건들은 감평이 얼마 나오냐가 막 10억 20억씩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너무 큰데 너무 싸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쪽 주변이 다 단독이 평당 1억을 가는데 그리고 이 성수 바깥 지역은 또 평당 2억이 가. 개발지 바깥 지역은 예를 들어서 단독 개발이 가능해서 근데 거기서 대지가 엄청 큰데 5천에 나왔어. 평당 5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사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작아. 대지 지분이 한 평밖에 없고, 전용이 3평짜리 이상한 원룸이 있어. 그럼, 그런 건 감정평가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성수동이라고 치고.
1, 2억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룸이지만 그 1, 2억의 가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게 매가가 15억이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피를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4억, 13억 많이 더럽게 쳐가지고 뭐 14억 5천까지 주고 사는 거잖아요. 감정 5천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매가가 절대적으로 싼 거랑 감정 나오기 전에는 아니면 이제 어떤 절대적으로 큰 건데 누가 봐도 이게 좀 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그런 걸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조금 더 힌트가 생긴다면 뭐냐면 입지가 만약 똑같다고 치는데 1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간평이 나왔어. 이게 뭐예요? 어떤 사례예요? 한남인 거지. 한남 3구역이 간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한남 2가 또 간평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4, 5는 뭘 기준으로 거래가 돼요? 대충 2, 3 거 보고 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시험 나오겠지. 그러니까 광명도 예전에 제가 많이 할 때 뭐 간평이 뭐부터 나왔죠? 좀 빠른 데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 1, 2, 4, 뭐 5, 11, 12 뭐 이런 순서로 쭉쭉쭉 나오는데 앞에 거 보고 대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명이나 인천 같은 경우 광명은 시점이 옛날이니까 지금은 인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감정가 예상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천 같은 경우 감정가 예상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감정을 꼭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얘기가. 그거는 좀 이따가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응봉 1구역인데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재개발이랑 비슷한데 예전에는 그 이제 뭐 방배동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13구역, 5구역, 뭐 15구역, 14구역 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6구역도 그렇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빌라 8억이야. 빌라 8억이야. 지금 근데 여기는 감정평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보는 거예요. 내역을 보는데 전용이 23.6제곱. 야, 그럼 이거 한 6, 7평 되는데 땅은 몇 평인지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4평이래. 그럼 이거는 감정이 얼마 나오지? 한 2억은 나오겠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원룸이라도 요즘 2억은 하니까. 그러면 피를 6억 주고 사는 거네? 6억? 여기 조합원 감정가가 얼마지? 아직은 나온 건 없어. 나온 건 없는데 대충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개를 해보면 나와요. 이제 뭐 자양 7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계략의 감정가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비슷한 가격대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양 7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가 한 25억 가까이 해. 여기도 만약에 완성되면 한 뭐 20억 이상 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느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감정평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그 조합원 분양가의 흐름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얘가 거기랑 사업 속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러면 1, 2년 안에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그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비교 지표를 삼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일단 감정은 2억 나올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최소 2억은 나올 거, 2억은 나오든 1억 5천 나오든 뭐 2억 5천이 나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감정가가 1억 5천 나오든 2억 5천 나오든 내가 그거를 뭐 8억에 산다는 거는 피를 5억 5천에 사냐 6억 5천에 사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6억 5천에 사든 5억 5천에 사든 평균 한 6억 정도의 피를 주고 사는데 그게 조합원 분양가 만약에 15억이면 안 되는 거지. 조합원 분양가 10억이면 괜찮은 거지. 왜? 6억을 더 주더라도 여기 주변 시세가 20억이 넘어가니까 내가 16억에 사는 게 맞는 거지. 조합원 분양가 15억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8억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2억이라는 감정가는 통밥으로 그냥 예상해보는 거잖아요. 아주 규모가 작더라도 감정가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6억을 더 낼 것 같은데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이 나와버리면 21억 주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낭패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접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의 특성상 그 다음에 과거에 짜놓은 사업 계획들을 다 보고 왜? 조합 설립인가 전에 뭐 다 짜놨겠지. 그런 것들을 그 현장에 가가지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추가 분담금 한 5억, 6억을 더 내더라도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내가 볼 때는 10억에서 12억 사이인 것 같으니까 지금 빌라가 응봉 1구역 같은 게 대부분 10억이 넘는데 8억짜리는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근데 행생님은 예. 저렇게 간평 나오기 전에 빌라는 예. 뭐 150을 꼭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 조합에서 우리는 160을 꼭 판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기준으로 안 잡으시고 예, 저는 그거 기준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예, 활용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아까 보니까 주변에 이 정도 이 대지나 뭐 전용이 이 정도면 주변 빌라가 이거니까 예. 그거에 대한 기준은 세 번째 더 말씀드리는데 그것까지 듣고 아마 질문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공주가 곱하기는 안 써요, 저는. 예. 그거 안 하세요? 예, 전혀 쓰지 않고 공주가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걸 뭐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있지. 같은 구역 안에서 얘는 공주가가 2억짜리가 얘는 3억이고 얘는 2억짜리가 4억이야. 그럼 나는 이걸 3억짜리 사겠지. 그러니까 공주가는 그런데 그 네. 곱하기를 하는 게 자꾸 변해가지고 그거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례율 기준으로 P를 정하느냐, 감정가 기준으로 P를 정하느냐, 그 사람의 나름의 뭘 기준을 잡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활용하시는 거는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뭐 비방할 건 아니고 그거에 이제 뭐 어떻게든 잘 활용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저는 활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 초기 단계인데 여기 어디야? 상도동. 상도동이니까 상도동인데 이거 아마 이쪽에 상도 15구역 그 신속 통합 계획인 것 같아요. 상도 15구역. 그럼 여기 상도 15구역에 지금 세가 1억 2천 들어있는데 그럼 2억 3천 투자한 거예요. 대지 지분이 6.36평. 이쪽에 위치가 옆에 어디 상도 프레비전 14억인가 분양해가지고 아직도 잔여 세대가 조금 남아있고 소지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14억 정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는 곳이다. 84. 다 84 기준이에요. 네, 저거 계속 84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14억 기준으로 되는 곳인데 이제 똑같이 그쪽도 84억, 여기도 14억이고 여기도 14억이고 갭이 2억 3천인데 2억 3천을 지금 미리 초기 단계에 넣고 여기가 지금 신속통합계획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 19년이 남았는데 2억 3천을 넣고 그럼 좀 빨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얘가 뭐 5억으로 올라가지고 내가 한 1억 이상 벌고 나올까? 그럼 잠깐만 2억 3천을 넣을 것 같으면 저쪽에 어디 다른 지역에 신속통합계획 선정됐는데 거기는 주변 시세가 20억이야. 그 똑같은 2억 3천이면 거기가 더 낫지 않나? 시간적으로도 얘도 19년 남았고 걔도 19년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비교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매가 1억 2천이면 어떻게 돼? 전세가 1억 2천인데 매가가 1억 2천이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요 안 사요? 왜 사죠, 그거는? 투자 그럼 1억 5천이어서 3천만 원 투자야. 투자금이 적으니까 산다. 그렇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럼 이게 3억이 되고 3억 5천이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벌어져서 개발 가치를 지불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은 시간과 입지를 보고 비교 분석하는 방식인 거고, 시간이 여기 지금 19년 정도 남았다는 거 1년은 벌었잖아. 근데 1년도 안 벌었어. 그래서 앞으로 20년이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40년이 남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첫 발도 안 디뎠어. 동의서도 안 걷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사용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용 가치가 뭐예요? 사용 가치가 뭐예요? 전세가예요, 전세가. 임대료예요. 사용 가치가 실제 그거를 사용하는 가치는 뭐냐면 그만큼 돈을 주고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용 가치는 그래서 임대료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임대료는 주거용은 뭘 기준으로 해요? 전세가를 기준으로 해요. 상업용은 뭘 기준으로 해요? 월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용 가치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용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용 가치에 가장 근접하게 사면 어떻게 된다? 개발 가치를 1도 안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된다? 땡큐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용 가치 플러스 약 2억의 개발 가치를 주고 산 거예요.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아무리 저게 전세가가 좀 특정 지역을 빼고는 전세가가 있더라도 전세가만큼 주고 살 수 있는 지역은 많지는 않아요.
뭐 좀 외곽으로 갈수록 화곡동이나 뭐 신림동이나 이런 데로 가면 좀 가능하지. 구로나 이런 데로 가면. 근데 중심부로 갈수록 그 강남권으로 갈수록 장이 조금만 좋아질수록 전세가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개발 가치, 조금의 개발 가치라도 다 반영해서 받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의 매물도 일단 우리가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까지 왔어요. 재건축 사업은 이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런 거죠. 준공 직전에 이제 뭐 비례율이라든지 일반 분양가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또 중간중간에 비례율이 또 바뀌어요. 뭐 이제 뭐 특화를 넣었다든지 뭐 사업비가 더 나갔다든지 공사비를 더 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보류지를 얼마에 팔려고 했는데 얼마를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례율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제일 가장 거래가 잘 되는 물건은 뭐냐면 추가 분담금 자체가 별로 없는 물건이 거래가 잘 돼요. 추가 분담금이 많거나 환급금이 많으면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입주권 자체가. 그래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물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이 별로 없는 물건인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15억이었다. 그럼 내 물건도 감정이 한 권리가가 15억 정도 돼가지고 아니면 혹은 14억 정도 돼가지고 플러스 1억을 더 내거나 아니면 16억 정도 돼가지고 내가 1억을 환급을 받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잘 되고 좀 이제 30억 환급, 20억 추가 분담금 뭐 이런 물건은 근데 재건축 특성상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대부분 감정이 비슷하고 그거 종자산, 종전자산 이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잘 없는데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펜트를 신청했다든가 뭐 굉장히 좀 특수하게 이게 종우와 종전의 차이가 좀 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입주권 상태에서 좀 거래하기는 좀 빡셔요. 좀 빡신데 그래도 그걸 잘 이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재건축 사업 자체의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 조합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인 거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 뭐냐면 이때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그냥 내면 자, 계약금 10억 내고 계약금 10억 내고 입주 때 16억 5천 내가지고 둔촌지고 취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뭐 추가 분담금이 얼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네. 있다라고 뭐 너 추가 분담금 5천만 정도 더 낼 겁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억을 더 내든 5천을 돌려받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가장 거래도 잘 되죠. 이때쯤에 왜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주권보다 높잖아요. 매가 자체가 좀 높아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합원들의 입주권들이 훨씬 더 지금 이제 장이 좋아지면 더 로얄이고 그 안에 구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거래가 잘 되는데 문제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야. 인위적으로 입주 때까지는 돈을 덜 입주하고 나서 너 전세를 나서 주든지 뭐 대출 받아주든지 알아서 하고 지금은 10억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남았을 때 1년 반 남았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죠. 대신에 지금 나 돈을 다 받아야 돼. 그러면 매가가 25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시간을 금융비용으로 환산해가지고 매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개포지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요 위에가 관처. 요거는 이제 빙스포크님이라는 그 부동산 블로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캡처해 왔습니다. 출처를 꼭 밝혀야 돼가지고 여기 사업 시행인가 여기 조합 설립인가 여기는 조합 설립인가도 전이고 이거 아마 뭐 추진이나 구역 지정이 됐거나 이거는 아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래하냐면 봐봐요. 5단지는 사실을 받았고 6, 7단지는 신청을 했긴 했을 것 같은데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 대지 면적과 대지 그 어떤 평형대별 대지 지분이가 이런 게 다 비슷해. 그럼 여기가 앞단계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고 예측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얼마 나왔어? 여기가 이제 어디가 개포지구 5단지 해가지고 35평이 지분 21평인데 지분당 1억 3천이야. 그럼 우리도 좀 늦어. 6, 7단지 조금 늦지만 그리고 대지분 뭐 평당 0.5평이 모자라. 큰 평 여기가 21평이 여기는 뭐 20.5평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위치가 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더 좋다든지 뭐 더 대단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걸 계산해가지고 나도 1억 3천 받아야 되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초기 단계로 가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대신 여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만약 입지가 다 똑같다 그러면 1억 1천, 1억 9천 뭐 이런 식으로 입지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남은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매가는 싸지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재건축. 재건축은 뭐 사실은 어지간한 중개사님들이 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그 잘하시는 중개사님한테 이분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 왜냐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객들의 수준이 더 높아. 또 고객들이 시장에서 도는 정보를 다 알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정형화돼 있고 들어갈 어떤 빈틈이 없기 때문에 다 가격이 어떤 시장가에 다 어떤 모든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결국에는 이거 간평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거래되는 가격이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그 시세에 거래되는 게 딱 맞을 수밖에 없는 틀이 다 짜져 있어요. 놀랍도록 다 과학적으로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뭐 내가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맞아도 그 가격에 사야 되고 안 맞아도 그 가격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은 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딴 데 가가지고 더 어떤 빈틈이 있는가를 찾아서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틈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오씨, 큰일 났네. 비례율을 요까지 비례율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쉴게요. 비례율은 비례율 아까 제가 나중에 가서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뭘 설명드리냐면 용어 자체 그냥 메모리 되지 말고 비례율은 이런 거예요. 저 빵을 이렇게 해볼게요. 밀가루랑 우유랑 합쳐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나는 밀가루는 50원어치를 내고 우유는 150원어치를 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200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도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빵을 2개 만들었어. 2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빵을 거래되는 가격이 시중에 300원에 거래가 돼. 근데 2개를 만들었으니까 600원어치 우리가 이득을 얻었잖아요. 이득을 얻었는데 인건비로 200원 나갔잖아요. 그럼 400원을 총 우리가 순수입으로 벌었는데 우리가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200원이잖아. 그렇게 하면 200원씩 나눠주면 200원씩 나눠주면 안 되지. 얘는 50원 냈으니까 100원 주고 얘는 150원 냈으니까 300원 주면 끝이잖아. 근데 그 100원 받은 애가 빵을 다시 사려고 했더니 빵이 300원인 거예요. 아까 시중가가 300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나 그냥 빵을 좀 싸게 해서 주면 안 돼. 나 어차피 또 빵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비례율인 거지. 뭐냐면 돈으로 받으면 비례율이 필요 없어요. 아파트를 꼭 한 채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비례율이라는 정산 방법이 생긴 거예요. 아파트를 한 채를 꼭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0.0000000 나눠가지고 아파트를 팔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례율이 필요 없다. 근데 아파트를 꼭 한 채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산 대비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정산된 걸 어떻게 나눠올 것인가를 따지고 보다 보니까 비례율이 들어간 거지. 그렇게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례율이라는 거에 내가 뭐 꽂혀가지고 뭐 비례율은 얼마고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정산하기 위한 뭐 방식이구나. 비례율을 건들지 않고 수익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판매가를 바꾸면 되지. 판매가가 아까 뭐예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내 거 그냥 조합원 분양가를 바꿔도 돼. 그러니까 비례율 그럼 비례율도 바뀌겠지.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비례율은 어떤 이렇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앞단에서 공사비가 바뀌고 뭐 수입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물론 근데 내 간평 자체는 잘 안 바뀌어요. 간평은 한번 하면 얘는 안 바뀌어. 감정평가는 어지간해서는 새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뀔 수 있는 거 식을 보자. 비례율 식을 보면 자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종전 자산 새로 지어서 팔아먹는 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빼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비례율인 거야. 근데 그 식의 특징을 보면 이 가한평은 거의 안 바뀌는 거. 한번 하고 나면 안 바뀌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 바꾸면 비례율 바뀌잖아요. 요거 바꾸면 비례율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꿨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 비례율인 거지 비례율이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합원 분양가를 엄청 더 낮췄는데 비례율이 안 바뀌었어.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일반 분양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입이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수입과 비용, 늘어난 비용과 늘어난 수입과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 있었으니까 비례율은 그대로 100인 거야. 근데 일반 분양분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그대로 있고 일반 분양만 이빨 올렸어. 근데 공사비도 안 늘었어. 비례율 계속 올라갔어. 그러면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조합원 분양가 낮출 수도 있었잖아. 이거 안 하고 그냥 얘만 팍팍팍 올려가지고 괜히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례율 올라가가지고 세금만 더 내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많이 좋은 게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내가 돈은 버니 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결과물로서 비례율이 200인데도 있고 100인데도 있고 뭐 바꾸다 못 바꾸니까 그냥 비례율은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가급적인 100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다들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니까. 세금도 조합도 덜 내고 이분도 싸게 사고 그러니까 조합원도 싸게 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비례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돼. 비례율 그냥 모르고 살아도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재개발 공부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돈을 잘 벌면 결국엔 비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입이 늘었는데 비용을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내가 사는 가격을 더 낮춰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사는 걸 더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율은 팍팍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뭔가 돈을 더 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쌀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이미 한번 정해졌으니까 그 뒤로는 못 바꾸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는 더 이상 못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4, 5, 6번 좀 이따가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설명할게요. 5분입니다. 5분.